라디오 방송 오늘이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저는 오창익입니다. 지난주 방송 잘 들으셨죠? 음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서혜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방송 편집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으셨다고. 네, 서혜성 선생님하고 한홍구 선생님 목소리 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네. 마사지를 좀 했는데도 좀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작게 들려서 청취자들께서 듣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한홍구 교수 잘못으로 생긴 문제군요,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한홍구 선생님 소개부터 하고 따져보겠습니다. 한홍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마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집회 구경을 갔어요. 왜냐면. 어제라면 이제 우리 방송 월요일 날 나가니까 그저께가 되는데. 저희는 구경을 나갔고. 구경을 나갔고, 며칠 전 집회 이제 구경을 나갔는데, 집회나 시위를 한다기보다, 네. 나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치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네.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구경을 하는데 계속 이제, 체중 카메라가 팡팡 터지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불법이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 활동은 뭐든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체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요. 또 하나는 그거 뭐 범죄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 시민들 개개인의 얼굴을 뭐 체크하고 기록하고 뭐 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적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능한 건 이제 범인 검거용이 있습니다. 수사용.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비 범죄자로 집회 시위자들을 간주하는 겁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찰이 얘기하는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이를테면 집회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도 채증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정하지도 않고 법률적 근거도 없고 왜 하냐면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너를 모르고 있다. 지금 뭐니 오창익이 출연했네. 우리가 지금. 근데 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주제인 그 카카와 그 카카의 따님이 들으실 때 굉장히 참 낯선 얘기나 우리가 저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그 굿 올드 데이스 그 유신 시절에는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근데 하여튼 어제 나갔는데 그 소문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누가 쓰러졌다. 그런데 노인장이 쓰러졌다. 현장에서는 특별히 사실 정확한 소식이 없는 거냐,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SNS 같은 걸 검색을 해가지고 70대 노인이 쓰러졌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그 저한테 사실 일종의 공포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정말 이런 세상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섬뜩한 무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사실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70 막 이제 넘으신 분한테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오창익 선생님. 그러니까 저 물포를 썼잖아요. 살수차로 그 직사를 했는데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5도 각도로 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도 각도로 쏘면 어떻게 쏘는 거예요? 위로 쏴서 그렇죠. 곡사포처럼 쏜다는 거예요. 곡사포처럼. 그러니까 난 그렇게 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87년에 연세대생 이한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 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직격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체류탄이라는 건 다중이 뭐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걸 해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군중 해산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는 게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거로 인명이 살상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이 이제 곡사로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체류탄만이 아니라 규정이 아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도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5도로 쏜 건 어제 거의 볼 수 없었고 곡사로 쏴야 되는데 직사로 쐈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어제 그 어르신 문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사람을 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불법 행위도 안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경찰을 볼 때 뭐 차량을 끌어당긴다든지 무슨 뭐 몽둥이 등을 들고 경찰관을 공격한다든지 하면 뭐 포를 쏴서라도 제압한다는 게 그럴듯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직사로 쏘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인데 직사로 해서 쓰러졌고요. 더 놀라운 건 쓰러진 사람에게 계속 물포를 쏘고 그 구출을 하려고 이게 갑자기 쓰러지니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몇 분이 달려갔는데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도 직사로 쓰고 심지어 진짜 놀라운 건 나중에 소방차가 왔습니다. 앰뷸런스. 네, 앰뷸런스. 앰뷸런스에다가도 물포를 쐈어요. 앰뷸런스 센터.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경찰관이 컴퓨터 게임 할 때 뭐 악당을 쳐부시는 것처럼 자기 나라 국민에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적용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도 적용된다는 우리가 거죠.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송 그만하고. 우리가 출연자인데 보니까 오창익 출연자고. 아니요,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서 선생님이. 여기 굉장히 물으셨잖아요. 악의적인 고정 패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 뭐죠, 오창익 선생님? 박정희입니다. 아, 근데 그래도 뭐 지난주 방송 뭐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네. 청취자가 많이 듣진 않으셨는데요. 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그리고 오늘 방송부터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박정희가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큰데 박정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또 박정희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뭔지를 2부작으로 2주에 걸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만 들으시면 박정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있어도 꿀리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정희 전문가들이시죠. 서혜성 선생님 또 한웅국 선생님. 한웅국 선생님 전문가죠. 서혜성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전문가.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갑자기 띄워 올려주는 거 보니까 불안해지는. 제가 궁금한데요. 네. 저보다 두 분 다 선배들이신데 박정희를 보셨어요? 두 분은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높으신 분을 볼 일이 제가 본 최고 높은 사람은 정일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나는 국무총리 할 때요? 그러니까 정일권이 국무총리 할 때 우리 고향이 이제 제가 전라도인데요. 이제 그 들판이 그 당시에는 가뭄이라 잘 안 그랬고요. 한해라고 그랬습니다. 한해. 한자가 한글로 많이 쓰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뀐 게 이건데 그 당시에는 한해라고 그래서 큰 한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 줄 알았냐면 헬리콥터 대여섰다가 갑자기 우리 마을 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큰 소음은 처음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다 몰려 나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는데 라이방 쓰고 내리는데 어디서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구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일권이다. 제가 송장기까지 본 사람이 제일 높은 본 사람이 별로는 박정희는 못 봤죠. 네, 저는 이 국민학교를 경북 국민학교라고 청와대 초입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초등학교 못 나온 분들입니다. 경북 국민학교 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청와대 정말 입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나가는 거라도 볼만한데 왜 못 봤냐? 지나가실 때는 다 창문을 닫고 학생들은 창문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때도 국민학생들 교실의 창문을 닫으라고요? 대통령 들어간다고요? 큰 길가 쪽 창문은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히 우리 3학년 올라가던 해에 1.1 사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서 68년. 저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극도의 삼엄한 경계가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뭐 텔레비에서나 많이 봤습니다. 저도 박정희 얼굴은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의 영예이신 옛날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따님 박근혜 씨는 봤었습니다. 박근혜 양. 70년대. 그때 영예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0년대 저도 국민학생이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됐고요. 이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예 근혜 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원래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대통령 딸은 이름이 좀 다르구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그런 총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저 언니 이름, 언니라고는 안 하고 저 사람 이름이 다르냐고 우리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예 근혜 양. 지금도 제가 아무 공부 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들은 영식. 지만군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름을 그냥 불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대통령 아들 이름은 영식이고 그 딸 이름이 영인 줄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영예.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지만 그때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어린이날 기념식에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뭐 상도 나눠주시고. 아, 국민학교 다닐 때? 네, 장충체육관에서 어린이날 기념식. 74년 이후에는 저 유경수 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박근혜 씨가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 직접 봤다 이 말이죠? 네.
물론 저는 한 5,000명쯤 되는 어린이집은 네, 그래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갔습니까? 아니면 뽑혀서 갔습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뽑혀서 갔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뭐 한 학교당 한 뭐 10명 이렇게 배정돼서 갔겠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장충체육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혹시 그러면 후배는 아니세요? 그분은 장충국민학교고요. 네네. 저는 퇴계로 오가 있는 충무국민학교. 그렇죠. 장충국민학교 나왔죠. 정몽준 동기죠. 정치인하고도 같은 동기죠. 네. 자, 직접 없네요. 직접 본 거. 우리 성장기가 박정희 세대하고 겹치기 때문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그쵸 성장기 또 청년기까지 박정희와 같이 사셨는데 내내 평생 그때까지 박정희 죽음 이전까지는 대통령 박정희였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동네 꼬마가 그 어른들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란 자리가 있는 거죠. 자리가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을 계속했으니까.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신문사에 사식, 옛날에 글자를 찾아서 납에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식을 하는데 한 번 사식을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나가고 점 하나 더 나가서 견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큰 대자가. 네, 큰 대자 위에 점 하나 찍으면 견통령이니까. 옛날엔 대통령은 되게 기사 한 번 나가면 꼭 한 번 한자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글자는 아예 박혀있어, 하나에 사식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사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늘 써야 되니까. 늘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들이 등이 말할 때도 늘 그냥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라고 말했거든요. 박정희 때와 전두환 때의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한다면 뭐 유신 시절에 그 반박정희 데모를 한 사람들도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때부터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한 수 접히고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일화가 박정희를 직접 봤냐, 이제 하는 거기서 이제 전설적으로 전선들이 오는 게,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이제 박정희 물러가다 하고, 하는데, 박정희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짱돌을 던졌는데, 그 차가, 대통령 탄 차에 맞았답니다. 근데 학생들은 거기 박정희가 던질 모르고. 모르지. 근데 박정희가 화가 나서 직접 내려서 학생들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학생들이 보고서 기겁을 하고 달아났대. 그러니까 박정희는 전두환 때하고 박정희 때하고 그 차이는 뭐냐면은 박정희가 좀 뭐랄까 한 수 우리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독재자이기도 하지만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아주 규율을 정하고 요거다가 해야 하는. 이제 그런데 전두환이 등장을 했더니 전두환은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딱 육군소장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야 전두환 나와. 이제 이런 게 가능했었고. 박정희가 별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전두환이 등장했을 때는 전두환과 같이 데뷔한 사람이 이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두 명의 대머리가 나와서 아주 사람을 웃긴다 그랬는데 박정희는 웃기지도 않은 세대예요. 박정희 시대의 유머라는 게 겨우 유일하게 있었던 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싸웠다 하는 얘기가 뭐 싸웠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이제 유교사가 얻어맞았다 하는 얘기들이 국민학생도 들을 정도로 그런 소문이 많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둘이 싸우면 뭐냐 그게 육박전이다. 그 정도 말고는 대통령에 관련된 유머가 없었어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사신 분도 박정희 별명을 모르니까 저 먼 시골에서 더더욱 그랬을 텐데 박정희 별명이 없었죠. 평소에도 제가 시골 출신이었던 학대였던 사람 모창희 선생님. 자기 사대문에서 성장했는데 정치 권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흑백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칼라 텔레비전 도입 이전에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흑백 시대였고 이승만이 그냥 왕이었거든요. 왕이었고 침해 불가능이었죠.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농담은 이거였거든요.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구를 꼈는데 이승만이 어느 날 낚시하러 가서
이승만을 비아냥거린다고 할까요? 하는 수준이 고작 그거였고요. 박정희는 이승만 자신보다도 이승만 옆에 있는 아청꾼들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접근 불가했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박정희도 대표적인 희화화가 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뭐 정치 권력이 너무 강도가 세면 희화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권력이라는 게 정치 광대가 나와서 조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가장 그렇게 이제 신성시된 권력이 천황이고 일본 천황이고 그다음에 이승만이나 박정희도 못지않은 그리고 박정희는 스스로 천황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전 이전의 천황. 예. 그러니까 뭐냐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살벌한 인물인 거잖아요. 희화화가 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살벌하다.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시대에는 주로 이제 가치에 의해서 가치나 제도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전형적인 인격 통치입니다. 그게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한 인물이 갖고 있는 것이 법률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그런 된 거죠. 그런 살벌한 통치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전쟁의 여파죠. 조롱할 만한 사람, 맞짱 설 만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인 다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권력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두환 권력에 의해서 1980년 12월 1일 날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컬러 텔레비전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 VCR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에서 만든 그 힌지펜터라는 사람이 만든 JDF 방송에서 만든 강조항쟁 다큐멘터리. 그 전두환은 컬러 탭이 색을 최초로 하사해 주신 분이죠.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얻었다기보다 하사해 주신 거고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팽창했죠. 왜냐하면 소비재 물건이 훨씬 더 잘 팔리는 보조를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모든 이제 신문도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부터. 근데 그때 이제 박정희 전두환의 뚜렷한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두환은 바로 컬러를 열었고 그 강조항쟁 비디오 때문에 또 망했다. 컬러 텔레비전 때문에. 그게 재밌는 게 그 박정희 그럼 전두환 때 컬러 텔레비를 처음 생산하게 됐냐면 아니에요. 박정희 시대에 이미 한국은 컬러 텔레비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그거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 잘 모르지만 아주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한 건데 무슨 뭐 TV 나오기만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이제 옛날식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홍무성이 직접 지시한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말로 하고 와요. 느낌 나오면 됐지. 나오면 됐지. 보이면 됐지. 그 시대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정확하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사실상 보이는 이미지가 단일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단순 이미지를 계속해서 주입된 이미지하고 전두환은 많이 달랐다. 그런데 그 실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난감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가령 김영삼, 김대중 뭐 다 5년 아니에요. 여기는 무려 18년 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권 기간이 보통 사람들의 3배 반쯤 되는 그런 기간을 혼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젊은 시절의 박정희와 그리고 60년대에 적어도 외형상의 민주주의를 뭐 지키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던 시기와 유신을 하면서 완전히 그걸 벗어버린 박정희가 이 동일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쭉 망가져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당했고 그게 바로 독재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은 얼핏 비추셨는데 박정희가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망가졌다 이런 거로 들리는데요. 아니 그렇게 이게 뭐 다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신 때 봤던 박정희와 달리 60년대 박정희는 좀 다른 면모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를 따라해도 왜 하필 가장 나쁜 모습의 박정희만 따라하느냐. 유신 박정희.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그걸 모델로 삼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박정희라는 인물을 따져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정희는 1917년생입니다. 17년이라는 시기, 17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뭐 일반화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식민지가 시작된 지도 10년째 가고 있고 이런 때 아닙니까? 그 17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두 명의 시인, 정주와 윤동주 두 분이 다 17년생인데. 문익환 목사도 17년생이시죠. 그렇죠. 문익환 목사가 18년
초죠. 18년인가요? 18년이고. 장준하 18년이고. 네. 근데, 이제 뭐 비슷한 나이죠, 다. 네. 다 비슷한 나이인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한 7, 8년 지난 다음이니까, 요게 이제 박정희나 서정주의 친일파 문제를 다룰 때, 또 조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봐야죠. 이 사람들이 친일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완용하고는 다른 거죠.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태어나 봤을 때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좋은 형이 있어서 민족 의식을 심어줄 만한데 친파가 된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친일파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세 종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진해서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제 1차 친일파들이죠. 네. 이완용과 기타 이제 친일파 일기 이렇게 친일파 일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간에 그 일제 강점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죠. 네. 그리고 해방된 뒤에 친일파들. 오늘날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일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뭐 쌀 수출이 쌀 수탈이 수출이라고 해방된 뒤부터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뉴라이트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박정희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 이전에 태어나서 그 일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이미 나라가 망한 뒤에 일제 체제가 일정하게 성립한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꼭 구분해야 될 텐데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 나라가 일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년배였던 그 윤동주나 장준하가 걸었었던 길은 또 전혀 다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감안은 해줄 수 있지만 그걸로 모든 게 설명이 다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주 악질은 아닐 수 있는 시작 자체가 이렇게 뭐 좀 슬픈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출생의 한계 같은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이라고는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왜냐하면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였죠. 본인이 핸디캡을 갖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핸디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죠.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게 핸디캡이었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그 시대의 모든 숙명적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의지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박정희 쿠데타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 숙명을 따랐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장기 때도 충분히 민족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민주당 정권이 당연히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주권이 한국인에게 있는 그런 체제는 더욱더 순응했어야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성장기 때도 이미 자기의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사실은. 근데 사범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교사가 되죠? 학교 그렇죠. 선생님. 네. 그 당시에 사범학교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식민지 지식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특히 문과를 통해서 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관료가 되는 길도 막혀 있거나 아니면 또 일본 사람들 월급 받는 거를 또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상당히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사가 된다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자리였어요. 지금도 교사 좋은. 지금도 좋죠. 네.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 왜냐하면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문 기자하고 뭐 몇 개 빼놓고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가 되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이 교사가 한국 시민을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범학교생에 대한 대우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았습니다. 지금 놓치면은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지금 사범대학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전액 이제 장학금에다가 실제 그 과외 돈을 더 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 액수가 지금으로 치면은 그 면석이 월급의 한 3분의 1쯤을 그 줬다고 하니까 품위 유지비 용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 수재들이 많이 갔고요. 그 사범학교는 참 그 당시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였고 박정희도 들어갈 때 재소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도 사범학교 가기 어려웠습니다. 시골에서는 사범학 교대죠, 그러니까 교대를 가고자 했죠. 왜냐하면 그런 성적 여부를 떠나서 공부 좀 할 줄 알고 그 대신 집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사범학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름이 사범이 도장에서 쓰는 그 사범 그하고 같은 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지금 같은 거 생각이 좀 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훈도 내지는 훈시 혹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지 지식 전수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범학교라는 것은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청소년 박정희가 사범학교에 간 건, 자기 나름대로는 뭐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 지역 엘리트로서 네. 선택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지식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조선 총독부 취직하는 길이었습니다. 네. 몇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언론사 같은 데 일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사범학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교사 생활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교사 생활을 오해하질 않았죠. 네. 왜냐면은 그 박정희 자신의 표현이에요. 그때 왜 그 선생님이 선망의 자리였는데 왜 선생님 버리고 만주로 왔습니까? 이제 그 박정희 따라다니던 기자가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자식 뭐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지 뭘.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정리했는데 뭐 출세하고 싶어서 갔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스스로 표현이라는 거는 그 전에는 짧은 칼을 찼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군복은 입고 그 당시 이제 군복은 입고 있었지만 칼을 안 찼는데,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출세해보고 싶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양반은 교사로서 그 자기의 삶을 더듬어 보면 교사로서 적임자였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사라기보다는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 쪽에 속했던 거지. 그러니까 교련 선생님. 예, 그런 쪽. 그런도 진짜 성격이 우수했고요. 저는 사실은 야외 인간형을 보게 되지만, 선생님 하다가 군인 한 사람들이 참 그 이상한 고질병이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조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과도한 신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정화와 그다음에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뭐 교육생 또는 훈련병들을 한 방향으로 쫙 몰고 가는 거. 그리고 그 집단에다가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성격을 부여하는 거. 이게 초등학생과 교장 선생님 엄청난 권력의 차이가 있죠. 네. 군대에서 사령관과 이 병사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문무 양쪽에서 조합이 된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박정희였는데. 혹시 초등학생은 그런 게 통할지 모르지만 이미 성인이 된 군인들이나 저도 이제 그게 그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그 우리의 출생의 의미를 박정희가 민족중흥으로 정해버렸는데 우리 국민학교 때 그거 위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 그때 중3이었는데 한참 위기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형도 위고 있는데 조금 약간 다르게 위더라고요. 그 중3만 돼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 저런 것도 약간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이 팍팍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은 모두 몇 자인가 하는 시험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교사가 했던 이제 일련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네. 학생들이 지식 점수자로서의 탁월함보다는 학생들을 훈도하는 나팔을 불고 학생들에게 뭐 나오라고 하고 이를테면 이런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솜씨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청년 박정희에게 양에 차는 일은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교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제 사람이 똑같은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수하는가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 박정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지식 전수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쪽에 사람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군인에 더 가까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통치자가 되었을 때 국민을 그렇게 훈육 대상으로 삼았던 것.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국가가 통치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교사 3년의 생활이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잘하면 이를테면 아이들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더 큰 부작용을 박정희는 낳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학급만 초임교사의 경우에는 학급만 통제 대상이었는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뭐 비판 여부를 떠나서 그냥 한 비평적 시각에서 그냥 얘기해 본다면요. 이 양반은 교육 과정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한 번은 사범학교를 나왔죠. 네. 그리고 잠시 교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만주에서 군인학교를 다녔잖아요. 육사적으로 사관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육사를 다녔죠. 네. 그러고 나서 잠깐 장교를 하고 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 육사를 또 나왔거든요. 네 나라의 군관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나라도 세 나라고 그리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사범학교도 일종의 교육사관학교 비슷한 거거든,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이 사람의 교육 성장기, 이 사람의 교육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양반은 민주주의 하기는 엄청 어려웠겠구나. 왜냐면 본천적으로 명령과 시키는 그리고 명령에 의한 효율성만 교육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박정희 시대에 제일 관운이 좋은 사람으로 신직수라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이 네. 그 이제 김기춘의 사수죠. 김기춘을 그 키운 사람인데. 신직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 장관, 나중에 대통령 특보까지. 박정희 18년 동안에 한 16년쯤 장관 박정희 그에 사단장 때 있었는데. 법무참모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근데 이 사람의 경력이 또 재밌는 게요. 사범학교 나와서 군인이 된 사람. 왜 신직수가 박정희하고 그렇게 잘 맞았을까 했을 때, 그런 경력에서 오는 공통점, 그리고 기질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박정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딱 알아서 아주 유능하게 잘 처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 생활을 하던 박정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안정된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면 동네 어른들도 선생님하고 청년한테도 인사하고 그러던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면장이 와서 인사하는 자리는 아니었죠. 네네. 면장 인사를 받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큰 칼 차고 싶어가지고 만주로 가는 겁니까? 예.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 혈서 썼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썼죠. 증거까지 나와서 만주 신문에 있는 거를 일본 이회도서관에서 찾아내서 풍문으로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친일명사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혈서를 쓰게 된. 교사하다가 만주에 있는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학이 쉽지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교사 생활을 이제 3년을 하다 의무 복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범학교를 나온 다음에, 그걸 마치고 났더니, 군관학교 보통 이제 그 당시 중학교 마치고 이제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한 서너 살이 많은데, 사범학교 들어갈 때 1년 또 재수한다가, 그러니까 사관학교라는 데가 동기생들을 간에 어떤 협력이나 그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데, 나이 한 살 정도 많으면 몰라도 8살 많은 사람을 안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육사는 아예 원서를 못 내봤고, 만주 군관학교에 일기 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쩌면 좋지? 했더니 일본 전해지는 얘기로는 일본인 교련 선생이 혈서를 써봐라. 그러면은 이제 가상하게 여기서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혈서를 썼는데, 문제는 그 혈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너무 감격을 해갖고, 그걸 신문사에다가 줘서 신문에 크게 나는 바람에 박정희가 이제 두고두고 그게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조선 사람이 조선이라는 건 일본 식민지였고, 만주가 아무리 괴로국이라고 했더라도 그렇게 남의 나라 사관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 만주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고운데 다들 실질적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영연방 같은 개념으로 일본의 어떤 비공식 제국으로 만주와 일본과 조선을 같이 퉁쳐서 같이.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데가 오족 협화를 얘기하면서 만주 사람들, 중국 사람들만 아니라 조선 사람, 일본 사람, 대만 사람, 몽골 사람 이런 티오가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배정이 됐던 거고 당시 일본으로서도 필요했죠. 그런 자질들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꼭 필요했는데 하나는 타민족의 사람들을 일종의 지도자로서의 길러낼 필요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그 지역 출신 만주나 한국 사람들에게도 도리어 일종의 한국 사람들도 일종의 신분 상승이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교사 출신도 만주 군관학교 올 수 있다. 자, 일단 그럼 박정희가 드디어 사관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잠깐 말씀 나누시고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광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씨는 3군데 사관학교를 다니는데 만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에 사관학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주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특별 전형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라기보다도 일본 만주군관학교는 2년제고요. 일본 육상 4년제인데 만주군관학교에서 우등생을 15명인가 20명을 보내서 만주군의 고급 장교를 키우기 위해서 일본 육사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2년을 더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주에는 이제 삼사관학교라고 우리가 왜 한국에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를 둔 거고요. 그 중에서 일종의 어떤 새로운 전형 제도를 하나 더 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 일본 육사에 이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박정희 씨, 이제 박정희 상은 만주공관학교 졸업생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만주공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우수한 청년이었네요. 대일본 제국. 그러니까 일본 육사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그 일본 육사 나온 조선 사람들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죠. 57기에서 전체 3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일본인 조선인 합쳐서 이제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적 제일 좋았고. 알려진 선로는 실제로는 1등이었다는 거죠. 박정희 소위가.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1등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 2등은 일본인을 주고, 이제, 3등을 박정희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박정희 우등생이었다. 하여튼 개인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네요. 전해지는 말로는, 일본 육사 교장이, 일본 만주군관학교 교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 모든 조선의 젊은이여, 다카키 마사오를 본받아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장을, 나중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기시 정권에서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냐 했더니 나구모 장군을 만나고 싶다. 나오모 장군. 나구모 장군. 네, 그래서 어디서 수소문해서 이제 들려왔더니 저쪽에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쫓아가서 큰절을 했다는. 그 사람이 당시에 일본 육사 교장이었어요. 아니요, 만주군학교의 교장. 일본 육사 교장은 나중에 이제 오키나와 전투 때 오키나와 전투 최고 방어사령관이었거든요. 우시지마라는 사람인데 활복자살에 죽었는데 일본은 지금 영웅이죠. 왜냐하면 오키나와 이른바 일본말 옥쇠를 책임졌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시지마라는 사람이 이제 교장인데 다카키 마사오처럼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더라도 그런 데서 표본이 되는 그 동년배였던 제국군인으로서 제국군인으로서 표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형태의 제도와 가장 잘 어울리냐 하는 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청년은 제국 군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의 모범적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삶에서 식민지에 대한 성찰 혹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혹은 식민 출신으로서의 자기 회의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포착되기도 할 거고 그런 데 대해서 혐의도 추궁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일본의 통제나 감시 시스템. 오히려요. 좀 의혹 없는. 아니요.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조선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얕잡아 보이기 싫어서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식에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반죽되지 못하고 좀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갔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하여튼 박정희가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박정희와 동년배였던 근데 장준환 선생 같은 분이 그러니까 정말 일본군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6,000리길을 걸어서 임시정부에 나타났을 때 백범 선생이 정말 우리 조선 청년들 전부 다 외동 새끼든 줄 알았는데 장군 같은 사람이 있구나. 장군 하면서 정말 눈물 펑펑 쏟으셨다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이 아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장준호 선생이 돌아가시는 그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장교가 되네요. 그리고 어디로 배속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열하에 배속이 됐는데 박정희가 배속된 철석부대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가 이동을 해간 부대였기 때문에 또 말썽이 되는데, 이 김일성 토벌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항일발지산 토벌대인데, 이제 그 항일발지산들이 1940년경에 이 소련으로, 그러니까 소련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에는 지금 오늘날 연변 일대에는 항일발지선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간도특설대가 그 팔로군 토벌하러 갔죠. 그래서 뭐 우리 독립군을 토벌한 건 아니었지만 그 항일부대였던 팔로군을 그 토벌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그 앞장을 섰었고요. 그럼 박정희가 일본 육사를 나와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러 다녔다라는 건 과한 평가. 근데 항일군을 잡으러 다녔죠. 항일군을. 약간 그 부분은 그렇게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말로 위만주국 가짜 정부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서 그것을 다스리는 군대거든요. 관동군 산하에 그 만주국이 있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거기서 군인이 했다고 하는 말은 만주국을 유지하기 위한, 곧 일본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군사활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천황폐에게 충성을 바치고, 네. 거기에 그 맞짱 뜨는 뭔가 항일 세력들을 토벌하는데 했는데, 그게 조선인이었느냐, 그 고국 지역의 중요하지 않다. 예,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활동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을, 다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럼 거기서 만주국 군이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독립운동 했다잖아요. 비밀 광복군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갖고, 네. 그러니까 그럼 진짜 했는 거 증거를 갖고 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럼 우리 관동군이 그럼 뭐 평화 유지 활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논쟁거리가 아닌 재밌는 겁니다. 게 네. 그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반박정희의 대표적 지식인인 한 암흑에도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 안 했다라고 저쪽에서 그 자료도 써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그 지역에 그 한국 독립군 조선인 항일발치사는 그 지역에는 그때는 없었다. 네. 근데 그 얘기만 하고 그 뒤에는 제가 지금 서 선생 얘기한 거나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앞부분만 딱 따다가 지내가 필요했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는 아니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당시 관동군의 일상적 업무는 항일 운동을 저지시키거나 괴멸시키거나 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 속해있던 군인이 다른 여타의 활동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제로. 그러니까 더 증거를 대라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가다가는 뭐 박정희 그 젊었을 때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는데요. 이제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할 때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박정희 신드롬에 막 불 때였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저도 한겨레 21년다가 글을 쓰게 됐는데 박정희 얘기를 쓰면서 박정희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조갑제가 나무덤에 침을 뱉어라 같은 글을 쓰고 있을 때 박정희가 막 띄워주는 거에 대한 그걸 의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놓고 딱 그 글의 반박문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이렇게 봐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썼는데 그때 박정희를 기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출세하려고 갔는데 번번이 뱀 잡았어요. 썩은 동아줄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이제 정말 이 매미 가 되려면 군뱅이가 땅속에서 17년씩 네.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범학교,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를 나와서 겨우 이제 만군 장교가 돼서 출세의 사다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한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찍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자빠져 버렸죠. 일본이 패망했죠. 네. 그다음에 광복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해방된 다음에 광복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광복군이 좋은 이제 해방 후에 독립운동 하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을 줄 알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광복군에 들어갔는데 와보니까 미군정 세상이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뱀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남쪽 상황에서 보니까 좌익이 치고 나가고 있어요. 형의 권유도 있고 해서 좌익에 가담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뱀 잡고 엉덩방아찐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팍 트라우마가 생기네요. 무기징역 선고받고. 네. 그래서 그 박정희 이제 죽을 뻔
하기까지. 그러니까 박정희의 그 초년에서 보면은 초년운이 참 그 거친 사람이죠. 그 일본 체제 하에서 출세해 보려다가 엉덩방아 찍고, 임시정부에 붙어서 출세해 보려다가 엉덩방아 찍고, 또 남로당에 붙어서 출세하려다가 죽을 뻔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이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조갑제는 박정희를 무슨 백마 타고 온 초인 고독한 혁명가라고 했지만 이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아니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쪽에 가서 줄 서려고 하다가 한국 현대사가 이제 워낙 격동의 현대사다 보니까 이 험한 꼴들을 당한 건데. 그렇다면 의문이 그렇게 실패했단 말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다음 주에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갑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박정희가 그럼 왜 복원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먼저 서재필을 복원하거든요. 조선일보에서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를 복원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역사의 거점을 장악하고, 그리고 중심점으로서 역사 윤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에 대한 대항마로 사실 박정희를 등장시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전두환 시절에는 박정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금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문에도 사실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겨레 20일에선가 한번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카인지에 들어가가지고 전두환 집권 동안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언급된 중앙지에 언급된 숫자가 몇 번인가 했을 때 실제로 숫자가 몇 번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입고 있는 이런 신드롬은 그 전두환 정권이 단절됐던 그 시기, 그리고 노태우 정권까지 실질적으로 단절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민주 세력이 정권이 넘어갈 것 같을 무렵에 이제 기획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김대중이라고 하는 반대 세력의 검을 정치 권력을 틀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역사 윤리적으로 복원하는 과정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홍구 선생님이 얘기한 건 중요한 대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역사의 어느 부분을 만났을 때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물사 방송을 정말 20년 이상 넘게 제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고 하면요,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하는 곳은 이제 그걸 이제 적은 동화줄 혹은 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랬을 때 뱀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뱀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실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다기보다는 언제나 이제 흔히 말하는 대세를 쫓아가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저 그렇게 옵니다. 대세를 쫓아가요. 네.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현란하잖아요. 특히 해방공간 그 짧은 시기에 좌에서 우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5.16에 오면요. 그 사이에 박정희는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생활하는 모습이 있고, 이건 자기가 만든 판 아닙니까? 근데 그 판이, 그러니까 5.16 직후에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유신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판에 대한 그 장악력도 틀렸고요. 쉽게 얘기해서 군대에서 보면은 박정희 선배들 있잖아요. 박장군. 그러니까 군대 선배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군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가 죽을 뻔 했을 때 도와줬다고 하는,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말 제가 이번에 황태성 사건을 갖고 논문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쓰면서 자료를 조사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백선엽은 그때 대사 나가 있었고요. 백선엽이와 정일권이 둘 빼놓고는요, 박정희 도와주는데, 박정희 구명하는데, 일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남로당에 그때 이제 걸려들었을 때 구명해준 사람들이 김창룡이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김창룡은 이제 이미 죽었고, 네. 나머지들이 거의 대부분 감옥 가거나, 김한일 같은 사람은 육사 동기고 또 실제 박정희를 신문했고 살려줬던 사람, 그 사람 저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공화당에 수십 번 공천 냈는데 그게 번번이 떨어지고. 뭔 시츄에이션인가요, 그건? 그거는 이제 이거죠. 그걸로 한전일을 하려고 하거나 그걸로 안 해준다고 이제 박정희 의리도 모르는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래도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인데 그 감옥에 보내는 게
와, 엄청난 내공이. 오래 살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내준 거. 혼내고 이제 오늘 가만히 얘기 되면 입을 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정치 권력 윤리성이 중요한데요. 네. 정치 권력이 윤리적으로 출발하고 합법적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합법적 제도 하에서 출발한 권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쿠데타로 이제 정치 권력을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까 이제 육사에도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정치례에서는 정치 뭐 문외한이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에서 챙겨야 될 사람과 챙기지 않을 사람 정확하게 구분해야만 되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윤리적 기반이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을 닫아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자기에게 환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은 황태성을 죽이게 되는 것도 자기가 과거가 없었으면 죽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자기가 좌익이었을 때 한때나마 좌익이었을 때 했던 그것에 대한 것도 세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구명해서 살아남았던 그 흔적도 지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입을 연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누군가가 책임있게 발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럼 박정희가 모든 사람 자기가 처벌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박정희 핵심적으로 기용했던 관료들은 대개 만주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제 출신들이었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집권한 이승만 때부터 사실은요. 박정희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빼놓고는 전부 다 일본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일본 군대가 없어졌는데 일제 군대가 없어졌는데 한국에 남아있다 남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중요한 육군의 지도자들이 다 일본의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간부학교를 나오거나 그거는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일본은 그 평론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대일본 제국의 마지막 군인이 죽었다. 문희 전체에 이제 그렇게 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전부 다 일본 군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박정희가 당연히 친일파죠. 친일파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친일의 성격이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민족주의자냐 친일파냐 이제 그런 논쟁인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족주의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박정희판 민족주의라는 게 백범 선생이나 장준호 선생식의 민족주의가 아니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황도파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963년 그 대통령 선거 무렵에 박정희가 그 펼쳤던 언설은요. 오히려 윤보선은 그때 외세 의존적이에요. 4대주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이 뭐냐. 미국 가서 내가 먼저 많이 받아올게.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는 자립경제 얘기하고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워딩만 놓고 보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딱 따서 비교하면은 그 김일성이 자주 주체 노선 얘기할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분위기가. 그런 식의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보수 세력이 박정희한테 껌뻑 죽지만 60년대 초반에는 박정희가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농적인 부분들 있죠. 박정희 늘 그렇죠. 윤보선하고 박정희 시작이 다른 존재일 테니까요. 빈농과 막걸리를 많이 이제 이미지로 팔아먹었죠. 윤보선하고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개념이 탄생하는 거죠. 윤보선은 이제 비라집 아들이고 만석군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나는 빈민의 아들로서 그리고 늘 얘기했고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발행했던 책자들 이름들도 그런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잿더미에서 불길 한국인이 잿더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냈던 책이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본 책이 기억나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신체제 삼선기한 때부터 나왔던 말인데요.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단 없는 전진. 그 말은 장기 짓고 있는 뜻이거든요. 전진, 중단 없는 전진. 예상 말 수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 선생 얘기에서 이제 민족주의 얘기가 그 일본 군국주의적 민족주의 요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은 제가 이제 국민교육 원장 때문에 학교에서 어렸을 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적 사말뚝이 이 땅에 태어났다 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나는 민족주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국민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 말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달력을이나 이렇게 집에 그때 박정희 씨가 이게 집에 달력을 하나씩 보냈거든요. 가정 집마다 다. 거기에 이제 민족 중흥의 길, 이런 식의 써 있어서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교육 헌장 첫 줄이
말이 우리인이지 사실은 나눈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막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우라고 그러길래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산업 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한테 네가 대통령이야? 혼나고 말았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저로서 일종의 뭐라고 저항이라고 할 수는 아니 저항은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신 친화적인 어린 학생이었던 건데. 아니 근데 약간의 저항감 같은 건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실은 이 사람이 민족이나 국가나 혹은 역사나 동원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민족은 나와 내 친구들 정도를 얘기한 거였어요. 그 용어가 민족인 거죠, 사실은요. 철저하게 사회국가적 형태. 사실 주장했던 거고. 그럼 63년 선거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신문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정부나 얘기는 뭐 제한 정부나 혹은 민주운동 세력이나 여타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관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 관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교육이 이제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얘기하는 것들은 지극히 어떤 사적인 부분입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이제 정말로 우스갯소리도 근데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국어사전에서 좋은 단어를 다 뽑아놓고 다 들어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국민교육헌장에 안 나오는 말이 사회예요, 사회.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배제된 국가와 나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그 구조를 박정희가 염두에 뒀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박정희의 초기 모습은 윤보선에 비해서 혁신이다 이 말씀이 자꾸 걸려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박정희의 쿠데타에 대한 판단도 좀 긍정적으로 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근데 그 혁신적인 성격의 박정희, 진보적인 색채의 박정희를 배신한 건 박정희 본인입니다. 네,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 있었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명치유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명치유신을 한 그 사람들이 위정척사파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자기도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그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자주의식, 민주의식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역시 미국이라는 큰 틀. 그러니까 박정희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 박정희 늘 미국 놈들, 양놈들, 그렇지 그 미국 사람들 뭐 그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가 놀랍게요. 미국을 별로 안 갔어요. 그리고 안 좋아했어요. 아니 그리고 미국 방문한 게 몇 번 안 되죠. 네. 지금 유신 얘기가 잠깐 나와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국가관이나 정치관이 그 개혁관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관은 기본적 유신이었거든요. 유신적 세계관.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유신하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아시아 근대의 가장 큰 비극을 한 가지로 꼽는다 한다면 일본이 일본말로 이신이죠. 그러니까 유신을 통해서 동아시아 근대를 시작했다 하는 점입니다. 근대라고 하는 서양에서 서구사회에서 사실은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 서구사회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탄생시킨 인물형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이라는 겁니다. 시도행이라는 건데 동아시아 근대는 시민 없는 근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상층 몇몇에 의한 개혁적 사고, 내지는 그들에 의해서 지도하고 국민을 훈육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유신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갖고 있었던 정치관 혹은 국가관이라는 게 거기에 근접해 있었고 실제로 그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 유신을 탄생시키게 된, 물론 국내 정치적 상황, 위기 상황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큰 그 사람들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4개의 사관학교를 나온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이나 혹은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뭘 달성한다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에 뭘 했느냐가 그 사람을 걸고 인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 4번에 걸친 사실상 4번에 걸친 사관학교와 그리고 국가관이나 공동체관은 그리고 개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유신에 출발했고 그 이상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에 11년 이상이요. 네. 계엄령 아니면은 위수령 아니면은 긴급조치 아니면 비상사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민사회라는 이 국가공동체 내지는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그 박정희가, 제가 박정희를 진짜 친일파라고 하는 거는 45년 이전의 행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5년 이전의 행적을 그 이후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희의 선택을 보면은 그게, 저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저항감. 그러니까 박정희가 미국의 체제 속에서 살았고 그거를 벗어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긴장 관계를 늘 유지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1930년대 박정희가 어땠습니까? 일본 군인들이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네. 그런 사고방식이 그냥 그 박정희한테는 남아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강요한다라는 게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은 신의 나라고, 천황의 나라고, 신의 나라고, 그러니까 일본식끼리 있다. 그게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라는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바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 국방, 중화공업, 그렇게 한 게 만주국 발전 모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박정희는 자기 논리는 없고 20살 때 만주군관학교에서 배운. 아니, 그거를 이제 한국적 상황에다가 맞춰서 한 거, 그거를 박정희 논리라고 하면은 논리라고 해줄 수는 있죠. 네,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박정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은 청년기에 그 박혔었던 그 부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요. 제가 제일 놀랐었던 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말이에요. 이제 김일성을 갖고 쓰다가 보니까 1930년대 만주의 사정을 이거해서 만주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닥치는 데를 있는데 제일 깜짝 놀란 게 1930년대 만주의 국민학교를 끓여놨는데 딱 30년 지난 다음에 제가 국민학교를 다닌 거란 말이에요. 한 7, 8년이고 제가 38년도에 66년에 국민학교 들어갔으니까. 근데 정말로 나의 국민학교 생활이에요. 체변 검사하고 조기 청소하고 또 신세계 체조하고 국민교육헌장 낭독하고 선생님들 나와서 조회하고 하는 그다음에 학년 올라가면은 곤봉 체조하고 마스 게임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성장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관학교라는 것은 집에 안 가는 거잖아요. 전 집에 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가 끝나고는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가 집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집인 거죠. 그 사람들이 갖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화의 폭 혹은 관심의 폭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옛날 신학교 같은. 네네. 그런 곳 속에 성장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회 의식을 가졌을지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바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가령 이제 국가를 틀어질 때 왜 이 사람이 지금 한홍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델에서 가령 만주국에서 해봤던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도 포함해서 국민교육원정 포함해서 그런 모델밖에 될 수 없었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4개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있죠. 그리고 한국이 있죠. 조선이겠죠. 그리고 만주가 있고 타이완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일본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일본이 가장 일본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본보다 더욱 일본적인 나라는 조선이었고요. 네. 그보다 더 일본적인 나라는 만주였고요. 그리고 타이완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이 더욱더 제국주의적으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가진 동원 대상인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투표에 나와서 투표해야 되는 대상인 거고 자기 본국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도자라는 건 통솔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청년장교 박정희의 마음속에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훈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사람이 DNA 같은 거. 그렇죠. DNA로 굳어버린 거죠. DNA. 지금 이제 오창희 선생님, 한홍구 선생님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바꾸고 새롭게 하기 아니군요. 라기보다 그게 가장 이상적 모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데 젊은 것들이 딴짓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유신 시대에 그 청년들과의 불화. 가령 세시봉 같은 이제 통기터 치고 청바지 머리도 길르고. 근데 이제 박정희는 그런 거에서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중단 없는 전진하고 싸우면서 건설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은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보고 노닥노닥하지 바닷가에 놀러 가서 암만 생각해도 집에 가야 할 텐데 받아가지고 그거지 유신과 업소행해야 하는데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이나 쳐다보고 있지.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죠.
그 청년들이 저항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일반 청년들이 뭐 처음부터 민주주의 그렇게 외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그걸 박정희가 군대식으로 했고 또 박정희 체제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냥 군대식으로 가도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관이 좀 적당히 하고 또 학교에서도 뭐 군대식으로 통제했지만 적당히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박정희의 특징은 뭐냐면 단 한 명의 연례도 없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숨막히겠다. 사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면 좀 몰랐는데 거기서도 우수했으니까 열애가 없군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실 이제 열외 없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이 전형적인 일본 군사 용어에서 사실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병역 기피자가 없어진 것도 박정희 때거든요. 그 전에는 그 군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효원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만 좀 자유로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랬는데 그 이제 국민을 자원의 동원 대상 그리고 그 중에 열애 없이 누구나를 동원하는 이런 형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도 그 전에 생각해보시 동시자를 이승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다니고 뭐 미국 성장을 떠나면 이제 미국에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중앙정보부를 안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사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승만이 미국물을 먹어서 뭐 그랬다는 것보다도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하게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주 그 둘 사이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얼만큼 받쳐주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권력 전반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아니, 이제 그래서 통치 형태에서도 박정희가 동원할 수 있었던 게 다르죠.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연례 없이 이승만이 해봤자 연례 없이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대한민국 국가가 없었습니다. 경찰 일부가 있었던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전쟁 하다 보니까 뭐 호적도 불타고 뭐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휴전 이후에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징집하게 되니까 국가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전산화되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아주 칼같이 국가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 파악의 정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디가 더 그 국민들을 잘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을 것 같냐. 그럼 사람들 다 북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5호 담당제. 뭐 그런데 사실 보세요.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명단 하면은 우리는 그날 저녁에 아침에 명단 받아오면은 저녁이면은 90한 4~5% 찾아갖고 명단이 쭉 뜨는데 북한은 석 달 걸려요. 그래서 60% 70%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통제 감시 체제라는 게 물론 이게 근대 국가 전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체제에는 아주 그게 훨씬 더 그 지도자의 어떤 그 최고 권력자의 성격과 합쳐서 엄청나게 증폭되는. 하여튼 박정희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계속 와요. 그런데 전 의문이 드는 게 박정희도 쿠데타를 했으니까 박정희를 따르고 싶은 또 그런 유혹을 가진 후배 군인들도 있을 법하다 이런 의문도 있고 또 권력 내에 암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혁명이나 쿠데타나 이런 거 일어나면 또 다른 쿠데타 제2,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엎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쿠데타도 집권한 사람의 제일 큰 특성이 뭐냐면 어떻게 쿠데타를 막을 것인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거기에 대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기울였고 조금만이라도 거스르는 사람들을 미리 반혁명 사건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대에 수많은 반혁명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실제 병력 동원을 그 얘기라도 꺼냈었던 건 원충현 사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원하지도 않고 말이라도 했던 게. 네.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가 있고 보안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감시를 했고 뭐 또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본인이 끝까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고 뭐 결국 김종필이라든지 김종필이가 2인자가 아니었던 거죠. 독재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전두환 독재하고 큰 차이가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뭐 7년 임기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황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노태우라고 하는 자기 쿠데타 동료에게 이제 그 왕이 서열을 마치 물려주듯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정희 씨는 사실 마지막 집권할 때까지 후계자가 없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도 도전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데 박정희의 계획은 뭡니까? 박정희는 원하던 걸 이뤘죠. 종신집권이었는데. 종신집권을 했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하고 독재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큰 차이가 있는데 다 사람들이 뭐냐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한 대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네. 독재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자기의 영구적 통치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훌륭하게 좀 더 민주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국가에 헌신하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죠. 자기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조금 조직에서도. 그런데 박정희야말로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 똘똘 뭉쳐서 이 정말 그 국가 위에 자기가 군림을 아니,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박정희가 18년 동안 강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계획은 뭐였느냐고요? 네. 계획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집권하는 것 말고 근데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사람인 건 알잖아요. 자기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 없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아니, 그걸 왜 걱정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은 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때 박정희가 반인 반신 63세였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자기 뭐 건강 상태나 뭐 그 갑자기 총 맞아 죽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을 못했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자기 뭐 체력이나 뭐 그런 걸로 볼 때 뭐 한 10년은 더 갈 테니까 그 아직 그 포스트 박정희를 생각할 그 단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임기를 다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참. 임기도 78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쿠데타나 혹은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에 대해서 저항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늘 제거하려고 애를 썼고요. 자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청와대를 찾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언젠가는 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 그런 일이 그래서 김재규가 그런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집권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 걸 누군가 답습할 것이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그 조폭 논리가 똑같은 거죠. 조폭이 동네를 때려눕혀서 조폭을 했는데 조폭이 왜 무너집니까? 선정을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른 조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와 공포를 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처음부터 그 한강 따지를 탱크 몰고 건너올 때 이거 뭐 선거해서 민정이양 해갖고 내가 헌법대로 4년 중임만 하고 물러나야지. 그러고 넘어갔겠습니까? 뭐 평생 그 장기 집권을 종신 집권을 생각했었던 것이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거에서 하여튼 63년, 67년 뭐 어떻게든 당선이 됐고 또 연정에서 71년 뭐 부정선거 시비 있었지만 하여튼 집권했고 그런데 4선 개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신을 밀고 나갔는데 이 유신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또 미국이 그냥 쓱 모른 척하는 거죠. 미국이 왜 모른 척했냐면은 바로 베트남 파병에서 그 베트남에 그 군대를 파병한 아시아 국가가 한국 말고 필리핀과 타이가 있는데 이 필리핀과 유신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은 한 달 앞서서 기업령했고요. 타이는 한 8, 9개월 앞서서 거기도 군부가 이제 친위 구테타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에 베트남 전쟁에 적극 동참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자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그 발을 빼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니네들 독재해도 뭐 모른 척 해줄게. 아마 그 반대급부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박정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이쯤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인물형이 결정되었냐는 거죠. 그리고 인물형을 얘기할 때 또 하나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우리 뱀 잡았다 몇 번에 걸친 역사적 중요한 시기에 독특한 선택, 기회주의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죠.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중심점에 어떤 뚜렷한 가치관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세라고 하는 거 말고 출세라는 건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보겠다, 세상을 어떻게 보겠다는 뚜렷한 가치관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오늘날 끼치고 있는 영향이 너무 높은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인물형이 실은 한국에서 그
한국이 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금 박정희라는 어떤 거대한 귀신이 한국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 실질적인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양반은 군대 출신이긴 하나 근대적 인간은 사실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이행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안홍근 선생이 사선개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인이 아무리 바보여도요 사선개헌이란 말 나왔으면 정말 사람들이 발랑 뒤집어졌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이제 정신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아까 오창희 선생님이 그럼 뭐 이 사람 대책은 뭐였냐, 혹은 미래상은 뭐였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미래상이 있습니다. 아, 난 이렇게 해보겠다. 난 퇴임 후에 이렇게 해보겠다. 죽은 뒤에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죠. 그런 가치관이 있었으면 그런 유심도 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 퇴임 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스스로 그런 길로 거의 위통수 수순으로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유명한 얘기가 그 정일형 의원이라고 그 당시에 네. 그 최다선 최고령 의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다가 끌려나갔죠. 고향 땅 선산에서 쟁기질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좋은 말씀인데요. 그 얘기를 했다가 그게 유정혜 의원들이 비호처럼 달려들어서 70년감을 그냥 패댕이 치고 뭐 끌고 나갔습니다. 그게 그런 시기 그게 유신시대의 분위기였죠.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시간이 갔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두 분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자, 인간 박정희,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1961년부터 79년까지의 박정희인데 18년 동안 박정희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결정적 한 장면이랄까? 뭐 아쉬운 장면도 좋고 좋은 장면도 좋고 우리 한 교수님은 뭐가 있으세요? 박정희가 글쎄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월 16일 아침 새벽에 한강다리 건너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못지않게 중요했었던 게 63년 8월 며칠인가요? 전역하는 날. 네, 자기와 같은 불행한 군인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날 박정희가 눈물을 흘렸죠. 네. 눈물을 흘렸는데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있었는데 다들 군복 입고 잘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우방국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만큼은 이게 분단 국가이고 북한과 경쟁하는 차원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쇼윈도에다가 내놓고 보여줘야 하니까 군복 입은 상태로 쇼윈도에 진열시킬 수 없으니까 박정희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민정이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착잡함 속에서 군복을 벗게 됐는데 아마 그 장면 그때 이제 그 군복을 벗고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민선 대통령으로서 이제 좀 세탁이라면 세탁이죠. 세탁을 하고서 뭐 한번 임기 2번을 마쳤든지 아니면 3선 개헌만 하고서 유신하지 않고 물러났다면 박정희는 아마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정말 자기의 장기 집권욕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본인 가족도 얼마나 불행을 겪었습니까? 가장 큰 불행은 그 집안 자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정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지지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아빠가 자식을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트라우마죠. 네,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 네. 그러니까 이런 아직까지도 그리고 박정희가 죽고 나서 벌써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 못한 것도 버거운데 일제잔재가 박정희를 통해서 증폭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박정희가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죠. 예. 네, 자기가 소장으로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제 대장 진급을 했죠. 하나 둘 더 달고 자기가 자기에게 전역하던 그 순간 박정희에게 있어서도 결정적 한 장면이고 또 대한민국에도 결정적 한 장면이었습니다. 서유성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 박정희를 추상적으로는 자주 만났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태어날 때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사랑에 빠질 때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등단하는 소설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때 이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내가 첫 선교를 경험할 때까지 그 사람은 거기 살아있었다고 제가 문학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좋든 나쁘든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성장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통치했던 기간이 18년 5개월 10일 17시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냥개비를 쌓아서도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시간만큼 장기간 통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비교하고 그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장기 집권했는데 13년, 지금 18년 5개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제 인생에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실제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박정희가 발전을 시켰냐 안 시켰냐 하는 말도 다 그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대통령이라서 박정희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방공웅변대입니다. 제가 방공웅변대 자주 나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 녹음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커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제가 방공웅변대 나가서 마이크가 옛날엔 전기 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웅변대에 나가면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계속했고 청중들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제가 웅변대 온거 중에 그 대통령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학생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방공웅변대에 나가서 자주 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박수가 많이 터져 나왔던 것 터져 나왔죠. 제가 약간 좀 미안하고 좀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약간 꼬리를 빼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사실 웅변대에 나갔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데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방공웅변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일성 화형식을 했거든요. 김일성 이제 종이로 이렇게 큰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휘발유를 뿌리고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거나 뭐 다른 학생이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늘 떠올렸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박정희였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먹고 철이 들었을 때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거든요. 제가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배웠던 것이 도리어 국정교과서 체제에 대해서 큰 반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바보도 아니고 문자를 아는데 국정교과서를 줬다고 그래서 그대로 생각할 리는 없죠. 사실은 지금도 제가 가끔 방공웅변대를 꿈에 웅변대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남아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재자가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대하는 꿈을 가끔 꿉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꾸죠. 근데 저는 방공웅변대에 나가서 말을 안 하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웅변대에 나가는 거 보면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박정희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박정희 2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홍구입니다. 요즘 반헌법 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반헌법 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의 시민편찬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006-04-04-198120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006-001-04-198120